Chắc chắn rồi, tôi sẽ viết lại chương 1 một cách hoàn chỉnh và chi tiết theo yêu cầu của bạn. chương 1. cơn mưa đêm định mệnh. 서울의 밤하늘은 희뿌연 안개와 도시의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서유진이 사는 옥탑방에서는 작은 별 하나가 간신히 보였다. 그녀는 낡은 담요를 두른 채 자신보다 훨씬 큰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다. 남자의 채취와 값비싼 코트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뒤섞여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이 남루한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남자, 명성병원장의 아들이자 촉망받는 외과 레지던트 강태민이었다. 너무 늦었어. 이제 들어가 봐야 해. 태민이 유진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지만 그 속에는 늘 희미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비밀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재벌 후계자와 부모님도 없이 장학금으로 겨우 의대를 다니는 고학생. 동화책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지만 현실은 동화처럼 아름답지 않았다. 조금만 더 있다가 가. 오늘따라 이상하게 보내기 싫어. 유진은 그의 품을 더욱 파고들었다. 그녀의 뱃속에는 두 사람의 비밀을 증명하는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아직 태민에게는 말하지 못한 사실이었다. 이 아이가 그들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희망의 끈이 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끝장낼 파멸의 도화선이 될지 그녀는 알 수 없어 두려웠다. 강태민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손목의 값비싼 시계를 확인하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화면에 뜬 아버지라는 이름에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유진에게 잠시만 기다리라는 눈짓을 보내고 옥탑방 구석으로 가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유진 앞에서와는 달리 차갑고 긴장되어 있었다. 네, 아버지, 지금 병원입니다. 거짓말이었다. 유진은 그가 내뱉는 거짓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전화기 너머로 강일환 회장의 녹이 어린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태민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통화가 끝나고 돌아선 그의 얼굴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유진이 알던 다정한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무슨 일이야?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태민은 대답 대신 그녀를 빤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들로 흔들리고 있었다. 야망, 사랑, 두려움, 그리고 체념. 그는 아버지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언제나 무력했다. 아버지는 그에게 병원과 부와 명예를 약속했지만 그 대가로 그의 인생 전체를 통제하려 들었다. 특히 그의 결혼 상대까지도 아무것도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유진의 뺨을 쓰다듬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그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다. 내일, 아니, 며칠 동안은 보기 힘들 것 같아. 중요한 수술이 잡혔어. 또다시 거짓말이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서둘러 옥탑방을 나섰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발소리가 유진의 심장을 무겁게 짓밟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이후 정말로 며칠 동안 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유진은 불안한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공부에 매달렸다. 괜찮을 거야. 그는 너무 바쁜 사람이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길한 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마침내 그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다. 지금 내 집 앞이야. 잠시 내려와. 유진은 기쁜 마음에 한달음에 계단을 달려내려갔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의 따뜻한 품이 아니었다. 차갑게 식은 그의 차 안, 그리고 그보다 더 차가운 그의 얼굴이었다. 창밖에서는 예고도 없이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그들의 운명을 암시하기라도 하듯. 태민 씨.
그동안 왜 연락 안 했어? 무슨 일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민은 핸들만 잡은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차 안에는 오직 와이퍼가 유리를 닦는 소리와 두 사람의 불안한 숨소리, 그리고 유진의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우리 헤어지자.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았지만 유진의 귀에는 천둥처럼 날아와 밝혔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뭐라고?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유진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다. 그녀는 그의 팔을 잡고 애원했지만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손으로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처음부터 우린 어울리지 않았어. 넌 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나도 내 세상에 속할 수 없어. 이건 널 위한 길이야. 그는 마치 외워온 대사를 읊는 것처럼 감정 없이 말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미안함조차 보이지 않았다. 유진은 그 순간 깨달았다. 이것은 그의 진심이 아닐지라도 그의 결정이라는 것을. 그의 뒤에 있는 거대한 성벽이 그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었다. 안 돼. 우리 헤어지면 안 돼. 나 임신했어, 태민 씨. 우리 아기 가졌단 말이야. 눈물과 함께 터져나온 고백이었다. 그녀는 이 아이가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그가 내뱉은 다음 말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는 경멸과 짜증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의 배를 흘긋 쳐다보더니 지갑에서 수표책을 꺼냈다. 얼마면 돼? 그의 목소리는 면도날처럼 차가웠다. 그 아이 지워. 그리고 내 인생 살아. 이건 내가 주는 마지막 배려야. 그는 수표 몇 장을 찢어 그녀의 무릎 위로 던졌다. 유진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사랑했던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를 때릴 힘도 소리 지를 힘도 없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그런 그녀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듯 차문을 열었다. 내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리로 그녀를 내쫓는 잔인한 명령이었다. 유진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차에서 내렸다. 세찬 빗줄기가 순식간에 그녀의 온몸을 적셨지만 그녀는 추위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차가 떠나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보닛을 붙잡았다. 가지마, 제발. 태민 씨, 제발. 그녀의 울부짖음은 빗소리에 묻혀 처절하게 흩어졌다. 하지만 그는 매정하게 그녀의 손을 떨쳐내듯 차를 출발시켰다. 그녀는 미끄러운 아스팔트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강태민의 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속으로 사라졌다. 점점 멀어지는 붉은 후미등이 마치 그녀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피눈물 같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의 사랑, 그녀의 미래, 그리고 그녀의 아이까지. 그는 그 모든 것을 앗아간 채 그녀를 세상의 가장 차가운 곳에 홀로 버려두고 떠났다.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그녀는 의식을 잃어갔다. 복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고통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앗아가고 있었다.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코끝을 찔렀다. 서유진은 생명이 모두 빠져나간 것처럼 텅 빈 눈으로 새하얀 병실 천장을 응시했다. 몸의 통증보다 더 지독한 것은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공허함이었다. 며칠 전 그 빗속에서 강태민의 차가 사라지던 순간 그녀의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날 밤 복부를 찢는 듯한 고통과 함께 그녀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작은 생명마저 잃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녀를 동정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담겨 있었다. 가난한 의대생의 사생아,
세상은 그것을 비극이라 부르기보다 스캔들이라 부르기를 더 좋아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랑, 미래, 그리고 뱃속의 아이까지. 강태민이라는 남자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간 후 그림자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며칠을 시체처럼 누워있던 유진은 어느 날 새벽 창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여명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링거 바늘이 꽂힌 팔이 옥신거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창가로 다가갔다. 서울의 하늘은 언제나처럼 무심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저 도시 어딘가에서 강태민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의 화려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겠지. 그 생각에 증오보다 먼저 처절한 무력감이 그녀를 덮쳤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이 한국 땅, 강태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모든 곳에서 숨 쉬는 것조차 고문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떠나야만 했다.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서유진이라는 이름이 그저 이름일 뿐인 곳으로 가야 했다.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했다.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속죄이자 자신을 버린 세상에 대한 유일한 복수였다. 퇴원 수속을 밟던 날, 유진은 자신의 재능을 눈여겨보던 늙은 해부학 교수 김현석과 마주쳤다. 그는 병색이 완연한 그녀의 얼굴과 텅 빈 눈동자를 보고는 조용히 자신의 연구실로 그녀를 이끌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넨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의 연구과정 추천서와 장학금 신청서가 들어 있었다. 자네의 손은 그냥 메스를 잡기 위해 태어난 손이 아니야. 생명을 창조하도록 태어난 손이지. 여기서 썩히기에는 너무 아까워. 김 교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유진의 절망 너머에 숨겨진 도끼와 재능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건 도피가 아닐세. 자네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가는 기회야. 가서 최고가 되게. 아무도 자네를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존재가 되란 말일세.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추천서를 잡았다.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한 기회가 아니었다. 지옥의 밑바닥에서 발견한 단 하나의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김 교수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것으로 모든 감사를 대신했다. 그 순간 그녀의 텅 비었던 눈에 아주 희미하지만 지독하게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서유진은 작은 캐리어 하나만을 든 채 인천 공항에 섰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 과거의 모든 인연을 끊어내는 의식과도 같았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의 야경이 점처럼 작아질 때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그 대신 강철처럼 단단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결심이 그녀의 얼굴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부터 서유진은 죽었다. 새로 태어날 그녀는 오직 실력으로만 자신을 증명할 것이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더 혹독했다. 언어의 장벽, 인종차별적인 시선,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모인 천재들과의 치열한 경쟁은 매일 밤 그녀를 좌절하게 했다. 그녀는 그저 가난한 아시아 국가에서 온 존재감 없는 외국인 연구원일 뿐이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의 잠재력을 알아봐 주지 않았다.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하지만 그 고독과 절망은 오히려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연료가 되었다. 잠자는 시간을 쪼개 도서관에서 살았고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 에너지바로 끼니를 때웠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공부하고 기계처럼 실습에 매달렸다. 다른 사람들이 8시간을 공부할 때 그녀는 18시간을 공부했고 남들이 포기하는 고난도
수술 케이스 연구에 밤을 새우며 파고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심장, 혈관, 그리고 그것들을 완벽하게 다루는 기술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그녀의 그런 도끼는 마침내 한 사람의 눈에 띄게 되었다. 세계적인 흉부외과 권위자이자 악마라고 불릴 정도로 혹독하기로 유명한 앨리스테어 핀치 박사였다. 그는 우연히 유진이 밤새도록 수술 시뮬레이션실에서 미세혈관 문합수를 연습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수백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집중력과 점점 더 정교해지는 그녀의 손놀림에서 핀치 박사는 과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다음 날 핀치 박사는 아무런 예고 없이 유진을 자신의 수술팀에 호출했다. 병원 내 모든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그 소식에 경악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동양인 여자가 하루아침에 악마의 제자가 된 것이다. 그날부터 유진의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다. 핀치 박사는 그녀를 인간의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수술실에서는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고, 컨퍼런스에서는 그녀의 논문을 조각조각 분해하며 날카로운 질문을 퍼부었다. 내 손은 재능이 있어. 하지만 내 머리는 아직 멀었어. 외과 의사는 손으로만 수술하는 게 아니야. 머리로, 심장으로 수술하는 거다. 핀치 박사의 고함 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지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동료들은 그녀가 곧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유진은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녀는 핀치 박사의 질책 속에서 자신을 향한 기대를 읽었고, 그의 혹독함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최고의 채찍질임을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서유진이 아니었다. 슬픔과 분노, 그리움 같은 감정들은 모두 심장 깊은 곳에 묻어버렸다. 그 감정들이 되살아나려 할 때마다 그녀는 더욱더 메스의 연구에, 환자에 집중했다. 특히 그녀는 소아 심장 수술 분야에 모든 것을 걸었다. 작은 아이들의 연약한 심장을 마주할 때마다 그녀는 지켜주지 못했던 자신의 아이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아이들을 살려내는 것으로 속죄하려 했다. 어느 늦은 밤, 복잡한 대동맥 치환술 연구를 마치고 병원 옥상에 오른 유진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가 있었다. 이제 병원 내에서 누구도 그녀를 무시하지 못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핀치 박사의 수제자, 천재 외과의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오직 실력만으로 모든 편견과 장벽을 부숴버린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만족하지 않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맹세했다.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도망치듯 떠나왔던 그 땅으로, 가장 화려하고 압도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강태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증명하고 싶었다. 당신이 버린 여자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당신이 하찮게 여겼던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가 자신을 용서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차가운 금속성 결의가 그녀의 눈빛 속에서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10년 후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 컨퍼런스 홀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끄는 인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대한대학교 병원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설립하는 소아심장센터의 비전 선포식 자리였다. 모두의 관심은 단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다. 미국에서 신의 손이라 불리며 소아심장 수술 분야의 역사를 새로 쓴 전설적인 외과의 대한대병원이 경쟁 병원들의 예상을 모두 뒤엎고 삼고초려 끝에 영입한 센터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다. 장내 조명이 어두워지고 단상 위 스크린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센터장 서유진. 평범한 이름에 장내 곳곳에서 작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곧이어 무대 위로 걸어 나오는 인물을 본 순간 모든 소음은 경탄과 충격으로 바뀌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 선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노교수가 아닌 30 중반의 젊은 여성이었다. 군더더기 없는 검은색 정장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얼음장처럼 차갑고 지적인 눈빛은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냈다. 그녀가 바로 서유진이었다. 10년 전 낡은 가운을 입고 병원 복도를 총총거리던 가난한 의대생의 모습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걸음걸이, 표정, 목소리 톤 하나하나에는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과 흔들림 없는 권위가 배어 있었다. 유진은 준비된 원고도 없이 복잡한 선천성 심장기형에 대한 새로운 수술법을 막힘없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그녀가 제시하는 데이터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확신에 차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외과의들이라 자부하던 이들은 젊은 여성 의사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그녀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다. 한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개척자였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오른 예술가였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잠시의 정적 끝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서유진의 이름 석자는 그날 이후 대한민국 의료계 전체를 뒤흔드는 태풍의 눈이 되었다. 같은 시각 명성병원 기획조정실장실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태민은 차가운 눈으로 맞은편에 앉은 임원들을 훑어보았다. 대한대병원이 스타 의사 하나 영입했다고 해서 우리의 계획이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지 개인의 명성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오만함이 묻어났다. 10년 동안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서 승승장구해왔다. 명성병원을 국내 최고를 넘어 아시아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다. 그는 대한대병원에서 새로 영입했다는 서유진이라는 의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워낙 흔한 이름이기도 했고 그의 기억 속 서유진은 이미 세상에서 지워진 존재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설마 그 여자가 자신이 버렸던 그 초라한 여자가 이런 괴물이 되어 돌아왔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회의는 그의 뜻대로 명성병원의 대규모 증축안을 통과시키며 끝이 났다. 며칠 후 대한대학교 병원 소아심장센터는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첫 출근 날 서유진은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5시에 센터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를 맞이한 팀원들은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다. 유진은 자기소개나 불필요한 인사치레는 모두 생략한 채 곧바로 수술 예정인 중증 환자들의 차트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차트를 넘길 때마다 날카로운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이 환자, 심초음파 영상이 왜 이것뿐이죠? 대동맥궁 단절 부위의 정확한 각도를 알 수 없잖습니까? 지금 당장 3D CT 다시 찍어서 데이터 재구성하세요. 수술 계획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접근법이 너무 안일합니다. 이 방식으로는 흉골을 열었을 때 출혈을 잡을 수 없어요. 오늘 안으로 제가 제시하는 방식으로 계획서 다시 제출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팀원들은 신의 손이 아니라 악마의 감독관을 만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지시에 토를 달지 못했다. 그녀의 모든 판단은 완벽하게 논리적이었고 환자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서유진은 단 하루 만에 소아심장센터의 모든 시스템을 장악했다. 그녀의 왕국에서 유일한 법은 그녀의 실력과 원칙이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과거는 그 어떤 비집고 들어올 틈도 없어 보였다. 서유진의 명성은 언론과 학회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녀가 집도한 고난도 수술들이 연이어 성공하며 전국 각지에서 치료를 포기했던 환자들이 대한대병원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라이벌 병원인 명성병원조차 그녀의 행보를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명성병원 의사들 사이에서도 서유진의 수술 기법에 대한 이야기가 오르내렸다. 몇몇 나이 많은 교수들은 서유진이라는 이름이 낯익다며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그저 동명이인일 것이라며 넘겨버렸다. 한편 강태민의 가정은 겉보기에는 완벽했다. 정략 결혼으로 맺어진 아내 오수아는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 딸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강민준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저택에는 온기가 없었다. 태민에게 결혼은 사업의 연장이었고 아내는 트로피였으며 아들은 대를 이을 후계자일 뿐이었다. 그는 일에 미쳐 있었고 가족에게는 늘 차갑고 무관심했다. 오수아는 그런 남편에게 지쳐 있었지만 상류층의 체면을 위해 완벽한 아내와 어머니 역할을 연기할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명성병원 흉부외과 과장이 강태민을 찾아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실장님, 대한대병원 서유진 교수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했던 환자들까지 살려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병원의 위상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태민은 짜증스럽다는 듯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언론의 과장일 뿐이요. 스타 의사 한 명에게 흔들릴 명성병원이 아니란 것. 김 과장 당신이 더 잘 알 텐데.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작은 불안감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그날 밤 서유진은 새로 생긴 자신의 연구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 멀리 수많은 빌딩들 사이에서 유독 밝게 빛나는 건물이 보였다. 명성 메디컬 센터. 강태민의 왕국이자 10년 전 그녀가 모든 것을 잃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슬픔도 분노도 복수심도 아니었다. 그저 고요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자신의 발 아래 놓인 도시를 응시할 뿐이었다. 이제 무대는 완성되었다. 그녀는 복수를 꿈꾸는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녀 자신이 바로 거대한 폭풍이 되어 그의 세계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강태민의 아들 강민준의 5번째 생일 파티는 아이를 위한 잔치라기보다 강씨 가문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사교 행사나 다름없었다. 명성병원 이사장을 비롯한 재계와 정계의 거물들이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모여 샴페인 잔을 부딪혔다. 강태민은 비즈니스맨의 가면을 쓴 채 유력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그의 아내 오수아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한 안주인의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그 화려함의 중심에 있는 작은 주인공 강민주는 값비싼 턱시도를 입은 채 어른들의 시선 속에서 조금은 주눅이 든 모습이었다. 아이는 쏟아지는 선물과 칭찬 세례에도 좀처럼 웃지 않았다. 잠시 어른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틈을 타 민준이는 정원에 설치된 작은 미끄럼틀을 향해 달려갔다. 그 순간만큼은 아이는 평범한 5살배기 소년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으악! 미끄럼틀을 오르던 아이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아이는 가슴을 부여잡은 채 그대로 잔디밭 위로 쓰러졌다. 시끄러운 음악과 웃음소리에 묻혀 처음에는 아무도 그 광경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곧 아이의 입술이 새파랗게 변하고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발견한 오수아가 비명을 질렀다. 민준아, 여보, 민준이가 이상해요.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민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 속에서 본능적으로 아들에게 달려갔다. 의사로서의 냉철한 이성이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산산조각 났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맥박을 확인하며 구급차를 부르라고 고함쳤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에 처음으로 끔찍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정지한 것 같은 혼돈 속에서 그는 오직 가쁘게 색색거리는 아들의 숨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다. 명성병원 응급실은 발칵 뒤집혔다. 병원장의 손자가 실려왔다는 소식에 최고의 의료진이 긴급 호출되었다. 각종 검사가 쉴 새 없이 진행되는 동안 강태민은 수술실 앞 복도를 미친 사람처럼 오갔다. 그의 아버지인 강일원 회장은 불호령을 내렸다. 병원에 있는 최고의 장비, 최고의 인력, 전부 투입해. 내 손주한테 작은 실수라도 생기면 너희들 전부 옷 벗을 각오해. 그의 목소리에는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몇 시간이 흐른 후 병원 내 소아심장 분야 최고 권위자인 박 교수가 무거운 얼굴로 나타났다. 그는 강태민과 강 회장 앞에서 여러 장의 CT 사진과 심장 초음파 영상을 펼쳐 보였다. 진단명은 폐동맥기시 좌관상동맥 증후군입니다. 거기에 심실 중격혈손과 승모판 폐쇄부전까지 동반된 학계에서도 보고된 바가 거의 없는 매우 희귀하고 복잡한 기형입니다. 박 교수의 목소리는 절망적으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래서 수술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해. 독일에서든 미국에서든 최고의 장비를 들여오면 될 것 아닌가? 강 회장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그는 병을 사업상의 문제처럼 취급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이건 장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의 심장 구조가 너무나 비정상적이라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병원 의료진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강태민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그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가 이끄는 명성병원은 대한민국 최고였고 돈으로 안 되는 것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아들이, 그의 유일한 후계자가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그는 박 교수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공포가 그의 오만함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결국 명성병원 팀은 임시방편으로 아이의 혈류를 개선하는 고식적 수술을 감행했다. 수술은 위태롭게 진행되었고 몇 번의 심정지 위기를 넘긴 끝에 간신히 민준이의 생명은 붙들어 맬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시간을 버는 것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다. 민준이는 소아 중환자실의 차가운 유리벽 안에 갇혔고 수많은 기계에 둘러싸여 힘겹게 숨을 쉬었다. 강태민은 매일 밤 유리벽 너머로 잠든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때 그에게 성공의 상징이었던 이 병원이 이제는 아들을 가둔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재력을 동원해 미국과 독일, 일본의 최고 병원들의 자문을 구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모두 똑같았다. 수술의 위험성이 너무 높다. 성공 확률이 5% 미만이다. 시도해 볼 수 없다는 절망적인 말들 뿐이었다. 이 위기는 강씨 집안의 견고했던 성벽을 허물어뜨렸다. 강 회장은 의료진의 무능함을 탓하며 닥치는 대로 고함을 질러댔고 아내 오수아는 매일 밤 남편을 원망하며 울부짖었다. 당신이 일에만 미쳐서 민준이한테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그녀의 히스테릭한 비난은 태민의 죄책감을 후벼 팠다. 완벽해 보였던 그들의 가정은 아들의 비극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강태민은 소아 중환자실 앞 어두운 복도에 홀로 서 있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모니터의 기계음만이 그의 귓가를 채웠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하고 앞으로 물려받을 이 거대한 의료 제국이 아들의 작은 심장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돈도 권력도 명성도 모두 무의미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모든 것을 가졌던 남자 강태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처절한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아버지의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아 그를 질식시켰다. 명성병원 대회의실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민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병원의 모든 흉부외과 및 소아심장과 전문의들이 긴급 소집되었다. 두 번째 임시 수술마저 실패로 돌아갔고 아이의 작은 심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모니터에 떠 있는 민준이의 생체 신호 그래프는 당장이라도 멈출 듯 위태롭게 흔들렸다. 모두의 얼굴에 짙은 패배감과 무력감이 서려 있었다. 더 이상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약물로는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 교수가 침통한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이라는 자부심은 산산조각 났다. 그들은 병원장의 손자가 죽어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하는 참담한 현실 앞에 고개를 숙였다. 강태민은 회의실 한쪽 구석에서 창백한 얼굴로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었다. 그때 회의 내내 침묵을 지키던 젊은 레지던트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혹시 유진 프로시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좌중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최근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새로운 수술법입니다. 민준이와 거의 흡사한 케이스의 환자를 완벽하게 수술해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수술법을 개발한 외과의를 미국에서는 신의 손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선임 교수들 사이에서 회의적인 콧방귀 소리가 들려왔다. 논문 쪼가리 하나 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건가? 검증되지도 않은 수술을 병원장님 손자에게 시도하자는 말인가? 자네는? 하지만 절망에 빠져 있던 강태민의 귀에 신의 손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젊은 레지던트에게 다가가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물었다. 그 의사 누군가 지금 어디에 있지? 레지던트는 주눅이 든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게 얼마 전 한국으로 귀국해서 대한대학교 병원 소아심장센터장으로 부임했다고 들었습니다. 대한대병원. 그 이름이 나오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라이벌 병원의 의사에게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은 명성병원의 자존심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문 밖에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강일환 회장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고함을 질렀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 내 손주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깟 자존심이 문제야. 당장 그 의사라는 사람 알아봐. 누군지 뭘 원하는지 전부 알아내서 내 앞에 데려와. 돈이 문제라면 원하는 만큼 줘. 강 회장은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더 이상 그는 거대 병원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저 죽어가는 손주를 살리고 싶은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이었다. 강태민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비서에게 지시했다. 지금 당장 대한대병원 소아심장센터장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해. 학력, 경력, 논문, 평판,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그는 희망이라는 신락 같은 빛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어쩌면 아직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 돈으로든 권력으로든 그 신의 손이라는 의사를 데려오기만 하면 민준이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몇 시간 후 비서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두툼한 파일을 들고 왔다. 실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서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듯 파일을 내밀었다. 강태민은 초조하게 파일을 빼앗아 들었다. 첫 장에는 의사의 화려한 이력이 적혀 있었다. 존스 홉킨스 수석 졸업, 악마 앨리스테어 핀치 교수의 유일한 수제자,
불가능한 수술들을 성공시킨 경이로운 기록들. 그의 심장이 희망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는 다음 장으로 파일을 넘겼다. 의사의 신상 정보와 함께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다. 강태민은 가장 먼저 이름 석자를 보았다. 서유진. 흔한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세상에 서유진이라는 이름이 어디 한둘이겠는가. 하지만 그 이름 아래에 있는 얼굴 사진을 본 순간 그의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시간은 멈췄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의 손에서 파일이 힘없이 떨어져 바닥으로 흩어졌다. 사진 속의 여자는 그가 알던 서유진이 아니었다. 상처받기 쉬운 눈빛을 하고 있던 가난한 의대생은 그곳에 없었다. 대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차가운 자신감과 누구도 얕볼 수 없는 지적인 권위로 가득 찬 낯선 여자가 그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다. 10년 전 그가 빗속에 매정하게 버렸던 바로 그 여자라는 것을. 세상이 그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형벌이었다.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자신이 그 인생과 아이를 무참히 짓밟아버린 여자라니. 강태민의 머릿속에서 10년 전 그날 밤의 비명과 쏟아지던 빗소리가 메아리 쳤다. 숨이 막혀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끔찍한 악몽일 뿐이었다. 하지만 바닥에 흩어진 서류 위 서유진의 차가운 눈빛은 그가 보고 있는 것이 냉혹한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강 회장과 아내 오수아가 있는 병실로 향했다. 그들에게 이 끔찍한 사실을 전해야만 했다. 그의 말을 들은 강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길길이 날뛰었다. 뭐, 그 고아 계집애라고? 네가 어디서 데려왔는지도 모르는 그 애한테 내 손주 목숨을 맡기자고? 내가 그 계집애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란 말이냐. 오수아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다가 남편의 과거에 그런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터뜨렸다. 강씨 집안은 완벽한 혼돈에 휩싸였다. 그들의 자존심과 감추고 싶었던 과거가 아들의 생명이라는 절박한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강태민은 그 혼돈의 중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과거의 망령과 마주해야만 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서유진의 사진을 다시 주워들었다. 사진 속 그녀의 차갑고 이지적인 눈빛이 마치 자신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았다.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무력감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희망의 빛은 동시에 심판의 칼날이었다. 강씨 집안의 격렬한 반대와 오만함도 죽어가는 아이의 가쁜 숨소리 앞에서는 결국 힘을 잃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강태민은 결국 자신의 운전기사도 비서도 물린 채 홀로 차를 몰아 대한대학교 병원으로 향했다. 평생을 경쟁 상대로 여기며 짓밟으려 했던 곳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길은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길처럼 느껴졌다. 그의 자존심은 갈갈이 찢겨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대한대병원 소아심장센터는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완벽했다. 최첨단 시설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의료진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을 서유진. 그녀가 이룩한 이 왕국에서 그는 한낱 침입자에 불과했다.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리 불안하게 흔들렸고 그를 스쳐 지나가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센터장실 문 앞에 섰을 때 그는 문에 붙은 명패를 보고 잠시 숨을 멈췄다. 센터장 서유진. 그 이름 석자가 그의 심장을 차갑게 짓눌렀다. 비서는 그에게 잠시 기다리라며 차가운 표정으로 응접실 소파를 가리켰다. 명성병원의 강태민이 그 누구도 기다리게 할 수 없었던 그가 지금은 하염없이 누군가를 기다려야만 했다.
1분 1초가 지옥처럼 흘러갔다. 마침내 비서가 그를 안으로 안내했다. 사무실은 거대하고 차가웠으며 도시의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 창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강태민을 등진 채 서 있는 그 뒷모습만으로도 그는 그녀가 서유진임을 알 수 있었다. 사무실의 미니멀하고 냉정한 분위기는 마치 그녀 자신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유진은 그가 들어왔음에도 한참 동안이나 돌아보지 않았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강태민은 피가 마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마침내 그녀가 천천히 돌아섰다. 10년 만에 마주한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반가움도 원망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의사가 환자의 보호자를 대하는 듯한 무심하고 전문적인 시선만이 그의 얼굴에 머물렀다. 강태민은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내뱉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평생을 지배자로 살아온 그는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교수님. 그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스스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비굴한 목소리였다. 내 아들, 강민준 군의 상태에 대해서는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는 의사로서 아들의 병명을 전문적으로 설명하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절박함에 계속해서 갈라져 나왔다. 그는 사실상 애원하고 있었다. 제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유진은 그의 말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러고는 천천히 책상으로 걸어가 태블릿 PC를 집어들었다. 강민준 환자의 차트는 오늘 오전에 이미 명성병원 측으로부터 전달받아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사무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바닥 위에 놓인 가련한 존재일 뿐이었다. 솔직히 말해 명성병원 의료진의 대처는 실망스럽더군요. 유진은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얼음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수술 접근법부터가 구시대적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예후가 나쁠 수밖에 없었죠. 어째서 그런 기초적인 실수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그녀는 명성병원의 수술 기록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들의 무능함을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지적했다. 모욕감과 절박함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강태민은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성과 체면을 모두 내던졌다. 유진아, 제발,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하지만 내 아들은 죄가 없잖니. 제발, 민준이 좀 살려줘. 그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자신이 직접 끊어버렸던 과거의 인연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 순간 유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음 조각 같은 냉소였다. 강태민 씨. 그녀가 그를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다. 교수님도 실장님도 아닌 그저 강태민 씨. 여기는 병원이고 제 사적인 감정이 개입될 여지는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프로페셔널한 문제입니다. 강민준 환자는 초고위험군에 속하고 우리 센터는 환자를 받는 기준과 프로토콜이 명확합니다. 아직 당신의 아들이 우리 프로그램에 적합한 대상인지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예스라고도 노라고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희망과 절망 사이의 지옥에 매달아 놓았다. 강태민은 그제야 깨달았다. 힘의 균형은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역전되었다는 것을. 그녀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혹은 남은 연민 때문에 아들을 살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그녀가 내꺼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비서가 들어와 면담 시간이 끝났음을 알렸다. 강태민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그녀의 사무실에서 쫓겨나듯 걸어 나왔다.
그는 기적을 구하러 왔지만 마주한 것은 감정 없는 전문가의 차가운 벽뿐이었다. 복도를 걷는 그의 등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패배자의 모습이었다. 과거는 묻히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막 상환일이 도래한 끔찍한 빚이었다. 그리고 그 빚의 이자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서유진의 손에 달려 있었다. 며칠 후 대한대학교 병원과 명성병원의 공식적인 만남이 성사되었다. 강태민은 그의 아버지 강일환 회장과 병원 수석 외과의를 대동하고 회의실에 들어섰다. 맞은편에는 서유진과 그녀의 핵심 팀원들이 얼음 조각 같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이 자리는 동등한 입장에서의 협상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조건 통보를 위한 자리였고 강 씨 부자는 그 사실을 굴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서유진은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화면에 띄우며 수술을 위한 전제 조건들을 하나씩 읊어내려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감정이 없었지만 그 내용은 강 씨 부자의 자존심을 난도질하는 칼날과도 같았다. 첫 번째 조건은 강민준 환자의 대한대병원으로의 완전한 이관이었다. 명성병원은 환자의 치료 과정에 그 어떤 형태로도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환자 상태 및 수술과 관련된 모든 공식 발표는 우리 대한대병원 홍보팀에서 전담합니다. 유진이 말을 이었다. 명성병원은 자체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없어 본 센터에 공식적으로 의뢰했음을 인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야 할 겁니다. 이것은 명성병원의 무능함을 대한민국 전체에 공개적으로 인정하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강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수술에 관한 모든 권한을 자신에게 위임할 것을 요구했다. 수술팀 구성부터 장비 선택, 수술 방식까지 그 어떤 것에도 강씨 가문이나 명성병원 측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강태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그의 아들을 살려주기 전에 그가 가진 모든 권력과 명예를 먼저 해체시키고 있었다. 이것이 그녀 방식의 복수였다. 전문적인 조건 설명이 끝난 후 유진은 자신의 팀원들을 내보내고 강태민과 강 회장에게만 남으라고 말했다. 문이 닫히고 회의실에 세 사람만 남자 유진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8년 전 명성병원에서 심장 판막 이식 수술을 받다 사망한 15살 소녀 이수미 양을 기억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이름에 강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것은 그가 권력으로 덮어버린 잊고 싶었던 과거의 흉터였다. 당시 명성병원은 불량 인공 판막을 사용한 의료사고를 경험 없는 젊은 외과 의사의 실수로 둔갑시켜 꼬리 자르기를 했었다. 피해자의 가족에게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쥐어주며 입을 막았고 진실은 권력의 그늘 아래 완벽하게 묻혔다. 어떻게 당신이 그걸 강태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유진의 얼굴에 처음으로 차가운 경멸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제가 왜 소아심장 외과를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으로 짓밟은 어린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탁자 위로 작은 USB 하나를 던졌다. 안에는 당시 수술의 진실을 증명할 모든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증언, 조작된 차트의 원본, 그리고 당신들이 불량 판막 제조사와 뒷거래를 한 내역까지. 그녀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정의였다. 기자회견을 여세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의사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이수미 양의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십시오. 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생명을 구하고 싶다면 당신들이 망가뜨린 생명에 대한 책임을 먼저 지세요.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강씨 가문이 상징하는 부패한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심판이었다.
네가 감히 우리를 협박해. 강일환 회장이 책상을 치며 폭발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 감히 흠집을 내려하는 젊은 여자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강태민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유진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보며 깨달았다. 그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분노와 아들의 희미해져가는 숨소리 사이에서 그의 영혼은 갈갈이 찢겨나갔다. 강 회장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회의실 복도에 홀로 남은 강태민은 무너져 내렸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절박함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복도 저편에서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는 서유진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녀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명성병원의 황태자, 그 오만했던 남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머리를 조아렸다. 내가 잘못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눈물과 회한으로 갈라져 나왔다. 명성병원 실장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아이의 애비로서 부탁하는 거야. 뭐든지 할게. 내가 모든 걸 인정할 테니 제발 내 아들 좀 살려줘. 오만했던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이 산산조각나 부서져 내렸다. 서유진은 자신의 발치에 엎드린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10년 동안 꿈꿔왔을지도 모르는 광경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통쾌함 대신 깊고 차가운 슬픔만이 고였다. 그의 오만함의 끝이 이토록 비참하고 처량하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를 내려다보다가 모든 것을 끝내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자회견부터 준비하세요. 우리 팀은 환자 이송을 준비하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다. 길고 하얀 복도 저편으로 그녀의 모습이 사라지는 동안에도 강태민은 차가운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첫 번째 대가를 치렀다. 오만한 남자는 죽었다. 그의 자리에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영혼과 가문의 자존심을 팔아넘긴 한심하고 절박한 아버지만이 남아 있었다. 강태민의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 앞에서 그는 8년 전 의료사고의 진실을 모두 밝혔고 명성병원이 저지른 은폐와 조작을 남김없이 인정했다. 강씨 가문이 쌓아 올린 명예의 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언론은 그들의 부도덕함을 대서특필했고 여론은 차갑게 등을 돌렸다. 강태민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고 이제 남은 것은 아들의 생명이 걸린 서유진의 메스 끝뿐이었다. 그로부터 이틀 후 마침내 강민준의 수술날이 밝았다. 수술실 앞 복도는 새벽부터 몰려든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대한대병원 측의 철저한 통제하에 접근은 불가능했다. 수술실 내부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서유진은 수술 시작 한참 전부터 수술실에 들어와 모든 장비와 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고 오직 환자를 살리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만이 서려 있었다. 오늘 우리는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실행할 뿐입니다. 수술 전 브리핑에서 그녀는 팀원들을 향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술 중에는 그 어떤 사적인 감정도 동요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눈과 손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의 생명체가 되어 저 작은 심장을 위해 싸울 겁니다.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된 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다. 수술실 밖 특별히 마련된 가족 대기실에는 강태민과 오수아 그리고 강일환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강 회장은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병원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한 표정이었고
오수아는 남편의 과거와 아들의 위태로운 현실 사이에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했다. 강태민은 그저 수술실 문 위에 켜진 붉은 등만을 죄인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서유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세 사람의 어깨가 동시에 움츠러들었다.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수술실 안 서유진은 메스를 들었다. 아이의 작은 가슴이 열리고 비정상적으로 뒤엉킨 심장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참관실에서 지켜보던 다른 의사들 사이에서 나직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교과서에서나 보던 최악의 기형이었다. 하지만 서유진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마치 미리 짜인 악보를 연주하는 지휘자처럼 정교하고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폐동맥을 절개하고 잘못된 위치에 붙어 있던 관상동맥을 분리해 제자리를 찾아 옮겨 심는 과정은 한편의 예술과도 같았다. 미세한 혈관들을 머리카락보다 얇은 실로 봉합하는 그녀의 손놀림의 팀원들은 경외감마저 느꼈다. 그녀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신의 경지에서 수술을 집도하고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한 순간 갑자기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교수님,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실세동입니다. 마취과 의사의 다급한 외침에 수술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니터의 심전도 그래프가 미친 듯이 요동치다가 이내 평탄한 직선으로 변해갔다. 심장이 멈춘 것이다. 강민준의 몸에 흐르던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었다. 제세동기 준비해. 20줄. 서유진의 고함이 수술실을 갈랐다. 전기 충격이 가해질 때마다 아이의 작은 몸이 허공으로 튀어올랐지만 심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지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팀원들의 얼굴에 절망이 스쳐 지나갔다. 참관실의 의사들 역시 고개를 저었다. 끝났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서유진은 모두의 예상을 깨는 행동을 했다. 그녀는 제세동기를 내려놓고 차갑게 식어가는 아이의 심장을 자신의 두 손으로 직접 감싸 쥐었다. 그리고는 아주 부드럽고 규칙적으로 심장을 마사지하기 시작했다. 유진,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건 너무 위험해. 참관실 스피커를 통해 그녀의 스승, 앨리스테어 핀치 박사가 화상 연결로 경악하며 소리쳤다. 그는 이 중요한 수술을 위해 미국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심장 근육이 전기 충격으로 이미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강제적인 자극으로는 돌아오지 않아요. 유진은 화면 속 스승을 향해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손끝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잠든 아기를 깨우듯 아이의 심장과 교감하고 있었다. 돌아와,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니야. 너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녀의 간절함이 손을 통해 심장으로 전해지는 듯 했다. 그렇게 몇 분이 흘렀을까. 모두가 포기하려던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유진의 손 안에서 멈췄던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툭 하고 고동쳤다. 그리고 이내 느리지만 규칙적인 박동을 되찾기 시작했다. 모니터의 그래프가 다시 생명의 파동을 그리기 시작하자 수술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유진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잠시 눈을 감았다. 지옥의 문턱에서 아이를 다시 끌고 돌아온 것이다. 그 후의 수술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모든 기형이 교정되고 마지막 봉합이 끝났을 때 수술실 시계는 12시간이 훌쩍 넘어 있었다. 서유진이 지친 몸을 이끌고 수술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대기실에 있던 강태민과 가족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초록색 수술복을 입고 마스크를 벗은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차갑고 깊었다. 강태민은 마른 입술을 간신히 떼어 물었다. 수술은? 서유진은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강씨 일가를 향해 어떤 따뜻한 위로도 건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의사로서의 사실만을 건조하게 전달했다. 수술은 끝났습니다. 환자는 회복을 위해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앞으로 48시간이 고비가 될 겁니다. 그 말은 희망인 동시에 불안감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갈망하는 감정적인 해방감을 허락하지 않은 채 지친 몸을 이끌고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유진 프로시저가 명성병원 후계자의 목숨을 구했다는 소식은 즉시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서유진은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의료계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신의 손, 의학계의 개척자와 같은 온갖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반면 과거의 비리를 고백했던 강씨 가문과 명성병원을 향한 대중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다. 서유진의 비상과 강태민의 추락은 너무나도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소아 중환자실, 민준이는 수많은 기계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정적인 상태로 잠들어 있었다. 강태민은 한시도 아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창백했던 아들의 뺨에 서서히 건강한 혈색이 돌아오는 것을 보며 그는 생전 처음으로 경이로운 감정을 느꼈다. 평화롭게 숨쉬는 아들의 모습은 그에게 구원이자 동시에 서유진을 향한 끝없는 죄책감과 감사함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였다. 하지만 그의 아내 오수아는 바보가 아니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과거비리, 고백, 서유진이라는 특정 의사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그들의 과거 인연에 대한 희미한 소문들. 모든 조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사람을 써서 강태민의 대학 시절과 서유진의 과거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비밀스러운 연인 관계, 임신, 그리고 빗속에서의 잔인한 이별.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살린 여자가 남편이 그 아이를 지우라고 말하며 버렸던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세상은 뿌리부터 흔들렸다. 그들의 결혼, 아들 민준이의 존재, 그녀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거짓과 잔인함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밤, 오수아는 텅 빈 병원 구내식당에서 강태민과 마주 앉았다. 이전처럼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우리 아들 살려준 그 여자. 당신이 아이 지우라고 말했던 그 여자 맞지? 그녀는 자신이 알아낸 사실들을 조목조목 읊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강태민은 더 이상 바람을 피운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괴물이었다.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진 강태민은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차라리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라며 추악한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 순간 비즈니스 계약이나 다름없었던 그들의 결혼은 완전히 끝장났다. 오수아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이혼해. 아들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그들의 가족은 완전히 죽어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곁에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었다. 같은 시각 서유진은 자신의 연구실에서 회복 중인 민준이의 바이탈 사인을 모니터로 확인하고 있었다. 한 젊은 의사가 존경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교수님은 정말 천재이십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유진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냥 의사일 뿐이야. 내 일을 한 거고. 그녀는 직업적인 성취감을 느꼈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다. 그토록 원했던 복수는 허무했다. 승리의 기쁨은 달콤하지 않았고 그저 고요할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지만 10년 전의 상처는 여전히 희미한 흉터로 남아 그녀의 심장을 저리게 했다. 그녀가 얻은 것은 명예였지만 잃어버린 시간과 감정들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이었다. 며칠 후 민준이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날, 강태민은 아들의 침대 곁에서 변호사가 내민 이혼 서류를 받았다. 아들은 살았지만 그는 다른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 가문의 명예, 평생을 바친 커리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까지. 그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자신이 파멸시켰던 여자가 살려낸 아들의 얼굴이었다. 그는 10년 전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끔찍한 대가를 불러왔는지 비로소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아들에게는 새로운 새벽이 밝았지만 그의 인생에는 영원한 황혼이 내려앉고 있었다. 강태민의 고백은 두 개의 작은 균열에 불과했다. 한 번 터져나온 진실의 급류는 명성병원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8년 전의 의료사고 외에도 수많은 비리와 불법 로비, 리베이트 관행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강일환 회장은 결국 이사장직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났고 강씨 가문은 병원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되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의료 명가의 몰락이었다. 이혼 후 모든 것을 잃은 강태민은 자신이 한때 지배했던 병원의 복도를 유령처럼 배회했다. 직원들은 그를 피하거나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건강을 되찾은 아들 민준이뿐이었다. 민준이가 퇴원하는 날, 그는 마지막으로 서유진의 연구실을 찾아갔다. 그는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유진은 창가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첫 만남 때와 같은 장소였지만 두 사람 사이를 흐르던 얼음 같은 긴장감은 사라지고 없었다. 강태민은 그녀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아주 오랫동안 준비했던 말을 꺼냈다. 내 아들을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꾸밈도 없었다. 그저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의 생명의 은인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감사였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증오가 담겨 있지 않았다. 저는 의사로서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여전히 프로페셔널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끝내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듯한 희미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녀는 개인적인 용서의 말을 건네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강태민이라는 챕터는 이제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 강태민은 민준이의 손을 잡고 대한대병원을 나섰다. 그의 제국은 사라졌지만 그는 아들을 얻었다. 그의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탐욕과 야망이 아닌 다른 목적이 그의 삶에 처음으로 생겨났다. 바로 자신이 거의 잃을 뻔했던 아들을 위해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는 것이었다. 그의 죗값은 감옥이 아니었다. 과거의 실수를 평생 짊어진 채 조용히 속죄하며 아들을 키우는 삶. 그것이 그에게 내려진 가장 완벽한 형벌이자 구원이었다. 1년 후 서유진은 대한민국 소아심장 분야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이끄는 대한대병원 소아심장센터는 아시아 최고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고 그녀의 손에서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기적처럼 살아났다. 그녀의 눈가에 서려 있던 얼음장 같은 냉정함은 어느덧 부드러워져 환자를 향한 깊은 연민과 후배들을 이끄는 따뜻한 권위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해 메스를 드는 사람이 아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한 젊은 여성 인턴을 지도하고 있었다. 그 인턴은 가난하지만 재능이 넘쳤고 그 모습은 마치
십수년 전에 자신을 보는 것만 같았다. 포기하지 마. 내 손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졌으니까. 유진은 인턴의 어깨를 두드리며 한때 자신이 절실하게 듣고 싶었던 격려의 말을 건넸다. 그녀는 고통의 순환을 끊고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의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서유진은 다시 병원 옥상에 섰다. 그녀는 익숙하게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저 멀리 보이는 명성병원 건물은 더 이상 그녀에게 적의 요새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이 살려내야 할 생명들이 숨쉬고 있는 도시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녀는 문득 10년 전 잃어버렸던 자신의 아이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아이 대신 자신이 살려낸 수많은 아이들을 생각했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여정은 강태민을 향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다. 최고의 의사가 됨으로써 그녀는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고 지켜주지 못했던 아이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평온하고 진실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평화를 찾은 것이다.